자, 지금부터 10월 13일 1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적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미분을 마쳤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진행상에서는 부정적분 개념, 그 다음에 정적분의 개념, 그 다음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성, 이런 전반적인 적분에 대한 개념 위주의 수업으로서 진행하고요. 등교계약에서는, 등교 수업에서는 적분상에서의 계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도 이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는 계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감이 많아서 개념 위주의 수업으로는 원격 수업, 그다음에 등교 수업에서는 이제 계산 위주의 수업으로서 좀 이원화시켜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원격 수업 할 때는 무조건 그냥 개념 위주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등교 수업에서는 이제 계산 위주 수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 위에 세 가지 함수를 생각합시다. 요거는 y =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두고요. 얘는 y = x제곱 플러스 1을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y = x제곱이라는 세 개의 함수를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x = x라는 직선을 꺾고요. 세 곡선상에서 만나는 각각의 교점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기울기 값은 2x의 도함수로서 나오게 되죠. 자, 반대로 이 세 가지 함수를 대상으로 먼저 할게요. 자, 2x를 도함수로 가지는 이 세 가지 함수는 다릅니다만은, 그렇지만 공통점이 뭐죠? 미분해서 2x라는 도함수를 모두 가지는 이 세 가지 함수를 우리는 통칭해서 2x라는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원시함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원시함수라는 말을 쓸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부정적분과 원시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분이라고 명칭을 일원화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부정적분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요. 단지 이제 원시함수는 부정부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용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원시함수라는 말 쓰면 부정적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명칭은 부정적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인테그랄 나중에 할 건데, 인테그랄 fx dx 할 때 이 fx가 고등학교에서는 연속인 함수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이 아니게 되면 이 부정적분하고 원시함수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명칭상으로는 부정적분하고 원시함수는 다른 개념이지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연속함수만 취급하기 때문에 부정적분하고 원시함수는 같은 용어로 쓴다는 거, 이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일반화된 개념, 일반화된 정의를 시작할게요. 이제.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부정적분의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부정적분. 자, 일단은 첫 번째, fx는 여기서는 구간이 필요 없지만, 일단은 정적분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닫힌 구간 AB에서, 구간을 그냥 둘게요. 에서 연속인 함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대문자 fx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서 대문자 f'x = 소문자 fx를 가지는 대문자 fx라는 이 두 가지 함수가 있다면, 이제 수학적 정의로서의 이 부정적분을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부정적분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fx와 소문자 fx 이런 관계를 갖게 되면 이때의 대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대문자 gx를 우리는 fx의 임의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평균값 정리의 다른 정리에 의거해서, 즉 대문자 f'과 대문자 g'이 소문자 f로 도함수를 똑같은 함수를 갖게 되면 대문자 f하고 대문자 g의 차는 상수의 차만 생기더라는 거, 이 사실에 의거해서 대문자 gx 이꼴 대문자 fx 플러스 c라는 관계를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fx도 대문자 fx도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죠. 물론 얘도 이미 한 부정적분이지만 그냥 따진다면 소문자 fx로 도함수로 가지면 그냥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fx의 부정적분은 한 부정적분에다가 플러스 c를 둠으로써 모든 부정적분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즉 fx의 모든 부정적분을 어떻게 찾느냐, fx의 한 부정적분을 찾은 다음에 플러스 c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부정적분을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세 번째로 갈게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fx의 모든 부정적분은 대문자 fx 플러스 c로 표현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기호화 시켜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문자 fx 플러스 c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적을 거예요. 즉 인테그랄 fx의 dx는 fx의 모든 부정적분을 찾는 기호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그냥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있습니다. 즉 fx의 부정적분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fx를 도함수로 가지는 모든 부정적분을 찾는다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만 적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fx의 모든 부정적분을 찾으란다면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기호화 시켜 주시고, 그 다음 미분에서 fx가 되는 미분되기 전에 함수 한 개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 c만 붙여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미분에서 소문자 fx가 되는 미분되기 전에 모든 함수를 찾으세요. 즉 fx의 부정적분이라 함은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c라는 상수만 붙여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fx의 부정적분이고, fx의 부정적분은 도함수로서 소문자 fx를 가지는 모든 미분되기 전의 함수를 찾는 것을 우리는 fx의 부정적분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용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가죠. 방금 했듯이 저렇게 기호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적고요. 이 키도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그랄, 그래서 적분한다는 의미고요. 요 fx 우리는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x 할 때 요 x를 적분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p적분 함수를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는지는 우리가 적분 변수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는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미분해서 소문자 fx를 가지는 미분되기 전의 함수 한 개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를 우리는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c를 붙여줌으로써 fx의 모든 부정조건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fx를 부정적분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분의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의 성질. 첫 번째, 인테그랄 k 곱하기 fx의 dx는 k 곱하기 인테그랄 fx의 dx하고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분에서 똑같은 이야기죠. k 곱하기 fx의 전체 미분은 k는 그대로 두고 fx를 미분하는 것처럼 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k 곱하기 fx를 적분한다는 것은 즉 k 곱하기 fx의 부정적분은 뭐냐, k 곱하기 fx를 그냥 부정적분했는 거와 같다. 그냥 k는 곱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문자 fx의 원시함수로 대문자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문자 f'x 이꼴 소문자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 k 곱하기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k 곱하기 소문자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소문자 fx를 하게 되면 대문자 fx 플러스 c의 관계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했을 것 같고, 그럼 요 식에서도 해보죠. k 곱하기 소문자 fx는 k 곱하기 대문자 fx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k 곱하기 대문자 fx는 k 곱하기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k 곱하기 소문자 fx의 dx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한다면 미분에서 k 곱하기 소문자 fx가 나오는 미분되기 전의 함수를 다 찾으라는 k 곱하기 fx의 부정적분이잖아요, 요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k 곱하기 대문자 fx에다가 플러스 c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자,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상에서 양변에 k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k 곱하기 인테그랄 fx의 dx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k 곱하기 대문자 fx가 되고요. 플러스 kc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는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c를 그냥 k 곱하기 c 둬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할게요. 이쪽에 요 식은 k 곱하기 대문자 fx 플러스 kc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아지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식 k 곱하기 인테그랄 fx의 dx하고 인테그랄 k 곱하기 fx의 dx는 뭐다? 같은 결과식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미분에서도 항별 미분이 있듯이 적분에도 항별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dx는 인테그랄 fx의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의 dx의 관계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이를 우리는 항별 적분이라고 해요. 미분처럼 적분에도 항별 적분이 있다. 항별로 적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플러스인 경우만 선정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대문자 gx도 소문자 g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fx 플러스 대문자 gx의 전체의 미분 또한 다시 말해서 대문자 fx 더하기 gx, 대문자 gx의 구함수 또한 당연히 소문자 fx 플러스 gx로 나오겠죠. 그러면 요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것부터 먼저 취급을 하게 되면 대문자 fx gx는 소문자 fx 플러스 gx의 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 정의에 의거해서 인테그랄 소문자 fx 플러스 gx의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대문자 gx 플러스 c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각각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또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거해서 인테그랄 fx의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인테그랄 gx의 dx는 대문자 gx 플러스 c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야를 제 C1이라 두고요. 야를 C2로 둘게요. 그러면 이 C를 C1과 C2의 합으로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요? 대문자 fx 플러스 C1 플러스 대문자 gx 플러스 C2의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야가 똑같으니까 요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대문자 gx 플러스 C2 자리에는 당연히 인테그랄 gx ds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fx 플러스 gx의 dx는 뭐다? 인테그랄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gx의 dx라는 관계가 성립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순서는 조금 복잡한데 앞뒤가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동일하게 성립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정적분을 하기 전에 먼저 정적분에 관련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정적분의 관계 또는 정적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한 예를 하나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로서 설명할게요. 자, 차에 자동차 차에 한번 찍어볼게요. 차에 시계가 정각 2시를 가리키고 있고 속도계는 있는데 주행 기록계가 없는 자동차 라고 가정합시다. 자, 차의 시계가 정각 2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속도계는 있는데 주행 기록계가 없는 자동차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놓고는 이제 갑니다. 오후 3시까지 얼마나 더 나아갈지 정확히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얼마나 더 나아갈지 정확히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주행 기록계가 없으니까 내가 2시까지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내가 정각 3시에 얼마만큼 내가 이동했는지를 알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속도계는 있는데 주행기록계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축을 시간축이라고 하고요. Y축을 우리는 이제 속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벡터는 뺄게요. 그냥 속도 V축, 라는 시간축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출발 때 0이라서 뭐 나중에 뭐 3시 지나서 이런 어떤 궤적을, 속도의 궤적이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 이다 칩시다. 여기 0이고요. 이거를 뭐 한 4시를 잡을까요? 그러면 뭐 한 중간쯤에 이제 한 이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2시고요. 여기가 한 3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동했는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디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동했는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겠느냐?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2시와 3시를 10분 단위로 일단 꺼내요. 10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하나 잡읍시다. 여기가 이제 2시 10분이 되겠죠. 2시 10분 사이에 이 속도는 이렇게 변합니다. 만약에 참고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요. 만약에 이래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그러면 뭐 2시에서 3시 사이다. 속도가 80km로서 똑같다면 당연히 이동했는 거리는 뭡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그냥 뭡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우리는 이동거리, 즉 2시에서 3시 사이 이동거리를 이 면적으로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형태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이 1시간 동안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좀 잘게 잘라서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10분 단위로 잘게 떠오르고 이 2시와 2시 10분 사이에서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나 둡니다. 어떻게? 5분으로서. 2시 5분에서의 속도를 일정하게 둬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2시와 2시 10분 사이에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10분이고 당연히 뭐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이 됩니까? 60분의 1 시간 동안에 몇 킬로, 야를 한번 80킬로 할까요? 80킬로 한다면 요 면적의 값이 뭐냐 하면 10분 동안에 내가 이동했는 거리라고 일단은 근사치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시 20분이 됐어요. 2시 20분에 대해서 2시 20분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측정을 언제 하는가 하면요. 10분과 20분 사이에 딱 15분쯤 돼가지고 속도를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요 10분 동안에 있는 이 속도는 2시 15분에서의 속도로서 일정하게 갔다 생각하고 등속도 운동했다 생각하면서 요때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이동했는 거리에 근사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뭐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분 단위가 아니라 1분 단위로서 이 거리를 뭡니까? 이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1분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2시 1분, 그러니까 2시와 2시 1분 사이에 2시 몇 분이에요? 30초에서의 속도로서 2시와 2시 1분 사이에는 이 속도로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밑변 곱하기, 다시 말해서 시간 곱하기 이 속도로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뭐 한다?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 단위보다는 1분 단위가 어떻습니까? 좀 더 이제 정확해지겠죠. 더 정확해지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 단위를 이제 1분이 아니라 0.1초. 그죠? 더 넓게는 0.001초 간격으로 거리를 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가 된다? 이제 정확한
거리가 산출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적분의 개념입니다. 즉 정적분 당연히 어떤 넓이의 합이죠. 넓이의 합의 뭐로서 극한으로서 우리가 넓이의 합을 이제 극한값 처리해서 계산하면 이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넓이 자체가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적분의 개념 자체를 우리는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구분구조법으로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속도계는 있는데 주행 기록기가 없는 자동차가 있다 치고요. 그래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내가 이제 얼마만큼 갔는지 이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로서 계산해 버리면 간단합니다만 실제로는 움직임 자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분, 맨 처음에 10분 단위로 끊는다 치면 당연히 2시에서 2시 10분 사이에는 2시 5분의 속도를 재는 거예요. 속도를 재어서 2시와 2시 10분 사이에는 2시 5분대의 속도로 일정하게 갔다라고 생각하고 등속도 운동해서 치고 그래서 2시와 2시 10분 사이에는 2시 5분에서의 등속도 운동할 때의 그 속도에다가 10분에 해당되어진 60분의 1을 곱해서 2시와 2시 10분 사이의 이동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20분에서 30분도 또 동일한 방법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넓이 합을 구하면 하여튼 뭐 거리 합이 있다면 이제 이동했는 거리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측정 단위를 계속 좁혀주는 거죠. 좁혀주고 그 간격 사이에서는 그 시간 사이에서의 중점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에서의 속도로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간격마다의 속도를 거리를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시간 곱하기 속도 등속도 할 때의 그 속도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한다는 거예요. 다 더해서 나온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면 더 정확하려면 그거에 극한 처리하게 되면 뭐 거의 분사값으로 쓸 수 있는 정확한 분사값을 쓸 수 있는 값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정적분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걸 일반화시킨 것이 이제 구분구조법이고요. 구분구조법을 바탕으로 한 이 넓이의 합 계산을 우리는 말하는 합이면서 이제 그 극한값 개념이 구분구조법이고 그거를 일반화시킨 것이 이 정적분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 좀 길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적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먼저 그래프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정적분 하지 말고요. 먼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자, 구분구조법이란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각형의 넓이를 세분해서 넓이 공식을 적용한 자, 구분구조법 다각형의 넓이를 세분해서 넓이 공식을 적용한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넓이를 구할 수 없는 도형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없는 도형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분 구조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디어는 자칫 다각형의 넓이를 세분해서 넓이 공식이 적용한 넓이 합으로서 쓴다면은 극한값을 도입해서라도 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넓이를 구할 수 없는 도형일지라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나누어서 그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이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